사우디 왕세자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혈맹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항해 전화를 걸었고 일본은 380억 달러 투자 철회를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긴급 외교 회의를 소집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성명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왕궁의 초대형 프레스센터에 전 세계 78개국에서 날아온 3,200명의 기자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까지 내로라 하는 글로벌 언론사의 앵커들이 상기된 얼굴로 생중계에 카메라를 움켜쥐고 있었죠.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이 일시 정지되었고 런던 금융가의 트레이더들은 모니터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개장 직후 거래가 사실상 멈춰버렸고 전 세계 원유 선물 시장은 배럴당 47달러가 폭등하며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전하께서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밀어버리신 채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단 한마디가 지구의 모든 시계를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선택한 유일무이한 혈맹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3,200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격처럼 터져 나왔고 미국 CNN의 수석 특파원은 생방송 도중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일본 NHK 기자는 통역기를 귀에서 빼내더니 옆에 앉은 동료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죠. 그 순간 워싱턴에서는 국무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고 도쿄, 외무성에서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프레스센터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뜨거운 눈물을 참고 있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접니다. 저는 카림 알아르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의전실에서 28년을 복무한 부실장입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47개국의 정상과 외교관과 특사들을 왕궁에서 맞이하고 배웅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만한 악수부터 일본 총리의 계산적인 미소까지, 영국 왕실의 격식 있는 인사부터 중국 국가 주석의 무표정한 눈빛까지, 저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왕궁이라는 무대 뒤에서 낱낱이 목격해온 사나이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압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왜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이 결코 즉흥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28년간 축적된 피눈물, 나는 증거들 위에 세워진 가장 냉철하고도 뜨거운 확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왕궁의 깊은 복도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발칵 뒤집혔는지, 왜 교활한 일본이 380억 달러를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났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민족인지 뼛속 깊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왕실 의전실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26살의 패기 넘치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의전실이라는 곳은 화려한 왕궁의 심장부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서열 사회였습니다. 우리 의전실에는 비공식적이지만 절대적인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서열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대사에게 왕세자 전하의 몇 시 일정을 배정할 것인지, 회의실 의자를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배치할 것인지, 식사 자리에서 어느 쪽 팔꿈치가 왕세자 전하에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왕궁의 헌법과 같은 것이었죠.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사우디 전체 무기 수입의 73%를 쥐고 있는 군사 동맹국. 미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왕세자 전하의 일정이 비워졌고 왕궁 정문에서 접견실까지 붉은 카펫이 90m나 깔렸습니다. 2위는 영국이었습니다. 석유산업 태동기부터 사우디와 얽혀온 오래된 파트너. 영국 대사는 언제든 왕궁 서쪽 별관의 전용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죠.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일본.
일본은 경제 규모와 기술력 덕분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사가 왕궁에 도착하면 의정관 2명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아라비카 커피와 대추야자가 은쟁반에 담겨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국은 17위였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끼어 있었죠. 의정관 배정은 신입 1명. 접견실은 왕궁 동쪽 끝자락의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붉은 카펫은 15m. 미국의 6분의 1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찾아오는 날이면 우리 의전실 직원들은 대놓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또 한국이야. 석유 말고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 나라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매년 350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사가는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고객은 고객일 뿐이지 형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냉혹한 서열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무부 특사 리처드 헌터라는 남자가 왕궁에 발을 들여놓은 날이었습니다. 그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미국은 중동 전역에 항공모함 2척을 추가 배치했고 워싱턴은 사우디의 석유 증산과 군사 기지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초강경 특사를 보내왔습니다. 리처드 헌터. 은빛 머리카락을 올백으로 넘긴 180cm의 장신의 이탈리아제 맞춤 양복을 걸친 60대의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채무를 회수하러 온 사채업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헌터 특사가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전용기로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보통 외국 특사는 차에서 내리면 영접 나온 의정관에게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이자 외교의 기본이죠. 하지만 헌터는 전용기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자신의 수행원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아 워싱턴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민 환영의 악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방탄 차량 안에서 헌터는 창밖의 리야드 시내를 흘끗 내려다보며 수행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고층 빌딩을 세워놓으니까 꼴이 참 우습군. 오일머니가 없으면 여기는 그냥 모래밭이야.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 말을 고스란히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서열 1위 국가였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의정관은 감정을 가질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왕궁 접견실에 도착한 헌터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접견실에 입장하시기 전 의전 절차상 모든 외국 사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28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왕실의 불문율이었죠. 하지만 리처드 헌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긴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접견실에 들어서셨습니다. 헌터는 그제야 마지못해 일어서며 느릿느릿 악수를 건넸는데 그 악수마저 손끝만 겨우 스치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헌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국가, 원수급 인사와의 면담 중에 개인 전화를 받는 행위는 최악의 외교적 결례입니다. 저는 즉시 눈짓으로 그의 수행원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오히려 왕세자 전하를 향해 검지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워싱턴에서 온 전화야. 1분만. 왕세자 전하의 옆에 시립해 있던 왕실 수석 경호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접견실의 온도가 2도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미간 하나 움직이지 않으신 채 묵묵히 기다리셨지만 저는 전하의 오른손 검지가 팔걸이를 미세하게 두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8년간 제가 체득한 전하의 분노 신호였습니다. 1분이라던 전하는 4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4분 동안 접견실의 공기는 사막의 한낮보다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끝낸 헌터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전하,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즉각 하루 150만 배럴의 석유 증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부 해안의 주바일 항구에 미 해군 제호함대의 추가 정박권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의 요청이 아니라 중동 안보를 위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립주권국가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니. 접견실에 배석한 사우디 외교부 차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잠시 침묵하신 뒤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헌터 특사,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맹국의 합리적인 요청에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임해왔소. 하지만 동맹이란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오. 상호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 동맹은 그저 식민 지배의 다른 이름일 뿐이오. 순간 헌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전하, 감정적으로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봅시다. 사우디 전체 무기 수입의 73%가 미국산입니다. F-15 전투기 154대,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구축함 기술 이전. 이 모든 것들의 유지보수 계약이 미국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부품 공급을 멈추면 사우디 공군은 2주 안에 활주로에 발이 묶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외교적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접견실에 동석한 사우디 관료들의 얼굴에 치욕의 빛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헌터가 내뱉은 73%라는 숫자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면담이 끝나고 헌터가 접견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구두 밑창이 왕궁의 대리석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울리는 소리가 마치 사우디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서열 1위 동맹국의 진짜 얼굴인가. 73%의 무기 의존도를 무기 삼아 독립주권, 국가를 하인처럼 부리려 드는 이 오만방자한 태도가 과연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저는 차마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고. 서방 강대국 말고 사우디의 방패가 되어줄 나라가 이 지구상에 과연 존재하기는 하느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헌터가 왕궁을 떠난 지 정확히 이틀 뒤, 저는 의전실 스케줄표에서 다음 접견자의 이름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 특사 박진우, 서열 17위 국가의 특사. 의전 배정은 신입 의전관 1명의 접견실은 동쪽 끝 소회의실. 붉은 카페 15m. 저는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석유 계약 이야기겠지. 하지만 다음 날 왕궁 정문에서 한국 특사의 차량을 맞이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박진우 특사는 키 173cm의 보통 체격에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이탈리아제 맞춤 양복에 은빛 커프스 링크를 번쩍이던 미국 특사와는 사뭇 다른 차림새였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박 특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두 손으로 정중하게 악수를 청한 뒤 또렷한 아랍어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먼 길을 마중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괜찮으신지요? 28년 동안 47개국의 사절을 맞이해 온 저에게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넨 비아랍권 외교관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사가 형식적인 한 줄짜리가 아니라 마중 나온 하급 의정관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진심 어린 안부였다니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궁 정문에서 접견실까지 걸어가는 동안 박 특사는 복도 양쪽에 서 있는 경비병들에게 한 사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죠. 대부분의 외국 사절들은 경비병을 기둥처럼 취급했으니까요. 이틀 전 헌터 특사는 경비병이 문을 열어주었는데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접견실에 들어선 박 특사는 왕세자 전하를 기다리며 제가 건넨 아라비카 커피를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향이 깊습니다. 혹시 예멘 모카 지역 원두를 블렌딩한 건가요?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해서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접견실에서 내놓는 커피의 원두 산지까지 알아맞히는 외국 사절은 28년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한 모금 적시고 마는 게 고작이었죠. 이 사람은 진짜로 커피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까지 친절함 하나로 서열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미국이 건네주는 패트리엄 미사일 한 방의 위력 앞에서 아라비카 커피의 원두 산지를 마치는 따위의 교양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17위의 박스 안에 가두어 놓은 채 그날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그토록 단단하게 세워놓은 서열표를 송두리째 부숴버릴 거대한 시험대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 중동 전역을 집어삼킬 끔찍한 전쟁의 불길이 터졌을 때 제가 28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서열 1위 미국과 서열 5위 일본 그리고 서열 17위 한국의 진짜 얼굴이 가장 잔인하고도 선명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니까요. 그 진실은 제 평생의 신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고 결국 왕세자 전하의 역사적인 결단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석 달 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무인기가 사우디 동부 해안의 아람코 석유 시설 3곳을 동시에 타격한 것입니다. 새벽 3시 리야드 왕궁의 지하 상황실에 비상등이 켜졌고 전하의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우디 하루 석유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570만 배럴의 생산이 한순간에 중단되었고 국제 유가는 개장과 동시에 배럴당 67달러가 폭등하며 세계 경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시설 피격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직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란이 추가 보복을 예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암시하자 중동 전역의 전면전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리야드 시내에서는 방공 사이렌이 울렸고 시민들은 물과 식량을 사재기하기 위해 마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꼭 끌어안은 어머니들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의전실 상황판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습 발생 4시간 만에 영국 대사관이 자국민 긴급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서열 2위, 석유산업 태동기부터 우리와 함께 온 100년 혈맹이라던 영국이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영국 대사는 왕궁에 전화 한 통만 남겼습니다. 본국 지시에 따라 대사관 직원 전원을 바레인으로 이동시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복귀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외교부 직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맹이 4시간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6시간 뒤에는 프랑스 대사관이 철수했습니다. 9시간 뒤에는 독일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열 3위, 4위 국가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서열 1위로부터 왔습니다. 공습 발생 12시간 뒤 미국 대사관에서 날아온 공식 통보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미합 중국 국무부 지시에 의거하여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필수 인원 전원 철수 및 잔류 인원에 대한 긴급 경비 태세로 전환합니다. 모든 비자 업무와 영사 서비스는 즉각 중단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사우디 현지 직원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는 미합 중국에 없음을 통보합니다. 저는 그 문서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직원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는 미합 중국에 없음. 이 한 줄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20년 넘게 충성스럽게 일해온 사우디인 직원이 340명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각각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340명의 목숨을 한 줄짜리 통보문으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처드 헌터 특사가 대사관 철수 차량 호송을 위해 왕궁에 연락해온 것은 그는 방탄 차량 8대와 군 경호 병력을 왕궁에서 즉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은 철수하면서 우리의 군사 자원까지 써달라는 뻔뻔함이었죠. 헌터는 전화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림, 빨리 처리해.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어. 사우디 직원들 문제는 나중에 니네 외교부가 알아서 해. 니네 외교부가 알아서 해. 그 한마디에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 달 전 왕궁 접견실에서 73%의 무기 의존도를 무기 삼아 우리를 협박하던 그 거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자가 이제는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그 입에서조차 우리 사우디 직원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공습 발생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리야드 시내의 대사관 밀집 지역인 알라킬 거리는 유령의 거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낮에도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대사관 건물에 국기들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영국 대사관의 창문에는 두꺼운 합판이 덧대어졌고 프랑스 대사관의 정문은 철제 바리케이드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주차장에는 급히 버리고 간 차량 17대가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죠.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의 거리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밝은 불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열 17위, 의전관 신입 1명, 붉은 카펫 15m의 그 나라가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모두 도망친 그 지옥 한가운데에 불을 켜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사관 정문에 태극기를 당당하게 펄럭이며 말입니다. 왕실 정보국을 통해 확인한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임성환 대사는 공습 발생 직후 본국으로부터 철수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가 서울의 외교부에 보낸 회신 전문이 우리 정보국에 포착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 숨통을 틀어막기에 충분했습니다. 리야드에는 현재 한국건설 근로자 1만 2천 명과 교민 4,700명이 체류 중입니다. 본관은 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닫으면 교민들은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1만 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철수는 교민 전원이 안전해진 후에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1만 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서열 1위의 미국은 340명의 사우디 직원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서열 17위의 한국 대사는 1만 6,700명의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남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습 발생 36시간 뒤 리야드 남부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던 한국건설 근로자 8,500명이 소속 건설사의 긴급 연락을 받고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에 살던 사우디 민간인 가족 370여 명이 대피 수단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갈 곳을 잃고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건설사의 현장 소장 정태환은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사 소유의 대형 버스 12대와 트럭 15대의 사우디 민간인 가족들을 먼저 태운 것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대피 차량을 사우디 시민들에게 양보하고 본인들은 안전구역까지 4km를 떼야볕 아래에서 걸어갔습니다. 섭씨 48도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무거운 안전장비를 짊어진 채 사막 도로를 묵묵히 걸어가는 한국 근로자들의 뒷모습. 그 장면을 왕실 정보국의 CCTV 화면으로 확인한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도 아닌 사우디 사람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명령받은 것도 아니고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겁에 질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실이 왕궁에 보고되었을 때 왕세자 전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정보국장이 조심스럽게 물러나려 하자 전하께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서열을 재검토하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서열 변경 지시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열표가 완전히 찢어져 나가게 될 사건이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터졌으니까요. 전쟁의 불길이 간신히 잦아들고 리야드에 불안한 평화가 찾아온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왕실 경호국에서 의전실로 긴급 암호 전문이 떨어졌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제 손에서 전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둘째 왕자 파이살 빈 무함마드 전하께서 리야드 외곽 사막 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호 차량과 대형 화물차의 충돌이었습니다. 14살의 어린 왕자는 심정지 상태로 킹파이살 전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담당 의료진은 다발성 장기 손상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참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수술실 앞 복도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소독약과 철 냄새가 뒤섞인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전하의 부인이신 왕비 전하께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경호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왕세자 전하의 두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의 수장도 자식 앞에서는 무력한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킹파이살 전문병원의 수석 외과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냉혹한 소견을 올렸습니다. 전하, 현재 사우디의 의료 기술과 장비로는 이 수준의 복합수술을 시행할 역량이 부족합니다. 72시간 내에 해외의 세계 최고 수준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으시면 왕자 전하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72시간. 3일. 사막의 시간은 평소에도 느리게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래시계가 쏟아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왕궁 비서실은 즉각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들의 긴급 구조 요청을 타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사우디가 지난 40년간 천문학적인 의료 기부금과 연구 펀딩을 쏟아부었던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뒤 돌아온 답변은 피가 얼어붙을 만큼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를 분석한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과 두개골 골절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외상 수술의 성공 확률은 당원의 통계 모델 기준 22%입니다. 당원의 연간 수술 성공률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케이스의 수용은 내부 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위원회 소집에만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수술 성공률 지표의 부정적 영향. 죽어가는 14살 아이의 생명이 병원의 성적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며 속이 뒤집히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유형의 복합 외상 수술을 전담할 팀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면책, 조항 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은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현재 당원의 외국인 환자 수용 쿼터가 이번 분기 한도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음 분기 접수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분기. 3개월 뒤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72시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아이에게 3개월을 기다리라니.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서방의 의료 시스템은 14살 아이의 생명 앞에서 성공률과 쿼터와 법적 면책이라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깊은 절망이 내려앉았습니다. 왕비 전하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고 왕세자 전하께서는 창밖을 응시한 채 미동도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18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54시간. 바로 그때 외교부 아시아국의 젊은 사무관이 숨을 헐떡이며 왕궁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팩스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한국에서 답이 왔습니다. 한국, 서열 17위. 의료 분야에서 한국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잡아보겠다며 독자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긴급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 왕궁의 그 누구도 한국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팩스 용지의 내용을 읽은 순간 접견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에 못 박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상외과 하정민 교수입니다. 전달받은 의료 기록을 방금 의료진 전원과 긴급 검토 완료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성공률이 22%라고요? 그건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78%를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입니다. 14살 아이의 목숨을 숫자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와 4명의 전문의 3명의 수술 간호사로 구성된 긴급 의료팀이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합니다. 18시간 뒤 리야드에 도착합니다. 수술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78%를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 이 한마디가 왕궁의 절망을 관통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들이 22%의 성공률을 핑계로 아이를 거부했을 때 한국의 의사는 그 22%를 포기의 근거가 아니라 도전의 이유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그 팩스를 직접 손에 들고 3번이나 다시 읽으셨습니다. 전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킹칼리드 공항에 전용 활주로를 비워라. 한국 의료진이 도착하는 즉시 왕실 경호 차량으로 병원까지 에스코트하라. 1초도 지체하지 말아라.
서열 17위 국가의 의료진에게 왕실 전용 활주로를 열어주라는 전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정확히 17시간 42분 뒤 한국 의료팀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이아드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활주로의 바퀴가 닿기도 전에 왕실 경호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트랩을 내려온 사람은 하정민 교수였습니다. 흰 가운 위에 수술용 조끼를 걸치고 한 손에는 의료 장비 가방, 다른 손에는 환자의 CT 스캔 사진이 잔뜩 든 태블릿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레이저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하 교수는 트랩을 내려오며 마중 나온 킹파이살 병원의 사우디 의료진에게 아랍어가 아닌 영어로 하지만 어떤 아랍어보다도 뜨거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데려가 주십시오. 비행기 안에서 CT를 98번 봤습니다. 1분이 아깝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CT를 98번. 18시간의 비행 동안 그는 잠도 자지 않고 14살 왕자의 몸 구석구석을 머릿속에 완벽히 새겨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20분 거리를 왕실 경호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동안 하 교수는 뒷좌석에서 사우디 의료진에게 수술 계획을 또렷또렷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단 1초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그 처절한 집중력에 동승한 사우디 의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8시간을 날아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방금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하 교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기도 전에 중환자실로 달려가 파이살 왕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14살 소년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한 하 교수는 잠시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아이의 마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어로 작게 한마디를 했는데 옆에 서 있던 한국인 간호사가 나중에 그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선생님이 왔으니까. 의학 용어도 통계 수치도 면책 조항도 아닌 그냥 따뜻한 한마디. 미국 병원들이 22%의 확률표를 들이밀며 문을 닫았을 때 한국 의사는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목 안쪽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1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왕궁 전체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수술실 바로 앞 대기실에서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세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 8시간째 수술실에서 나온 보조 간호사가 상황을 전했습니다. 두개골 봉합 완료. 현재 복부 장기 손상 부위 수복 진행 중. 하 교수님이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 수술 중이십니다. 수술 12시간째. 또 한 번 보고가 왔습니다.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아 추가 수혈이 필요합니다. 한국 의료팀의 수술 간호사 김영주 씨가 자신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며 직접 400cc를 헌혈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환자에게 수혈하겠다고 자원한 간호사.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비 전하께서는 기도하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작 14시간 13분 만에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하정민 교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와 함께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왕자 전하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뛰어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왕세자 전하께서 28년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하 교수에게 다가가시더니 두 팔로 그를 꼭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사우디 왕실의 최고 수장이 외국인 의사를 포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복도에 있던 왕실 관계자들, 경호원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 후 한 달간의 회복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은 저희 한국에 대한 마지막 남은 편견까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수술 간호사 김영주 씨는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재활이 끝날 때까지 곁에 남겠다고 자원한 것이죠. 그녀는 매일 아침 파이살 왕자의 병실에 출근하여 재활 운동을 도왔고 아이가 병원 식사를 힘들어하자 직접 한국식 죽을 만들어 먹여주었습니다.
아이가 지루해하면 한국 만화를 보여주며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밤마다 아이가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날 때면 침대 옆에서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파이살 왕자는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김영주 간호사에게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한 달 동안 몰래 연습한 한국어 한 마디를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한국 좋아해요. 왕비 전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김영주 간호사의 손을 양손으로 꼭 쥐셨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사우디 왕실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왕실 내부에서 조용히 전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왕궁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감동과 은혜만으로는 국가 간의 서열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서열이 뒤집히려면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국제 정치의 전장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순간은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상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기적적인 회복이 왕실을 감동으로 물들이고 있을 무렵, 도쿄에서 한 통의 두꺼운 외교 서한이 리야드로 날아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인장이 찍힌 그 문서를 처음 열어본 것은 외교부 동아시아국의 담당 사무관이었는데, 그는 내용을 확인한 직후 곧장 차관에게 달려갔고, 차관은 즉시 왕궁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의전실 부실장으로서 왕궁에 들어오는 모든 외교, 문서의 사본을 열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문서의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다가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대회 공식, 지도에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할 것이니,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향후 모든 공식 외교 문서와 국가 지도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것은 문서의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현재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진행 중인 석유화학 플랜트, 수소 에너지 개발, 자동차 부품 생산 단지 등 총 3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양국 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현명한 판단. 글자 뒤에 숨겨진 뜻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말을 들으면 380억 달러가 들어오고, 안 들으면 380억 달러가 사라진다. 그것은 외교 서한이 아니라 협박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리야드 주재 일본 대사관의 수석 공사 야마구치 게니치가 왕국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열 5위 국가의 수석 공사이므로 의정관 2명의 접견실은 중앙회의실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의전 담당으로 면담에 배석했습니다. 야마구치는 키 170cm의 은퇴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항상 입가에 미소를 매달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계산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마치 주파날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야마구치는 접견실에 들어서자마자 지나치게 깍듯한 90도 인사를 올린 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건넨 첫 마디부터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최근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차관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경제 규모나 기술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전략적 판단을 흐리시면 안 되겠죠. 감정에 이끌려. 이 한마디에 저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왕자의 생명을 살린 것이 감정이라면, 전쟁 속에서 대사관의 불을 끄지 않은 것이 감정이라면, 섭씨 48도의 사막에서 사우디 시민을 먼저 태운 것이 감정이라면, 그래, 그것은 감정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380억 달러의 계산기보다 1000배 만배 더 가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야마구치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일본은 사우디에 38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120억 달러, 수소 에너지 합작 법인 95억 달러, 자동차 부품 생산 단지 87억 달러, 스마트 농업 기술 이전 78억 달러. 이 투자가 사우디 비전 2030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차관님이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고작 바다 위의 작은 바위섬 하나에 대한 표기 문제일 뿐입니다. 380억 달러와 작은 바위섬.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굳이 저울에 올려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작은 바위섬. 야마구치는 한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작은 바위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자 뒤에 서 있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토를 돈으로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야마구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미소는 유지한 채 눈빛만 차갑게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최근 사우디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도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없는 나라예요. 도와줄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진짜 돈이 오가는 테이블에서는 슬그머니 빠지죠. 사우디가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는 우리 일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없는 나라. 전쟁 한가운데서 사우디 시민을 자기 버스에 태우고 48도 사막을 걸어간 사람들을 속이 없다고. 22% 확률의 수술에 도전해서 14살 아이를 살려낸 의사를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훨씬 뜨거웠습니다. 야마구치가 왕궁을 떠난 뒤 사우디 외교부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현실론자들은 380억 달러라는 숫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위섬 하나 때문에 380억 달러를 날릴 수는 없지 않소. 독도가 뭔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지도 못합니다. 조용히 일본 편을 들어주고 투자를 확보하는 게 국익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왕세자 전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마구치의 면담 내용을 보고받은 전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신 뒤 제가 28년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독도가 뭔지 조사하라. 왜 한국이 그 섬을 지키려 하는지, 그 섬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세한 보고서를 올려라. 이틀 뒤 올라간 보고서의 내용은 왕세자 전하를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독도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를 무력으로 침략하던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의 영토를 강제로 편입한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약소국의 땅을 강대국이 힘으로 빼앗은 것. 그것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완벽하게 같은 구조였습니다. 전하께서 보고서를 읽으신 뒤 내리신 결단은 사우디 외교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380억 달러가 뭐 그리 대단한가. 돈으로 역사의 정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는 거래할 가치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약소국의 영토를 강대국이 힘으로 빼앗는 제국주의의 편에 설 수 없다. 일본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라. 그리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식 문서에 명기하라. 저는 그 명령을 받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380억 달러를 날려버리는 결단. 그것은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눈빛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원칙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노예의 습성이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왕의 기품이라는 것을 전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마구치는 급히 도쿄에 보고했고 일본 정부는 정말로 380억 달러 규모의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박진우 특사는 사우디가 자국을 위해 380억 달러를 걸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외교 채널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감사 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고결한 결단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감히 요청하지도 못한 일을 사우디가 먼저 나서서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감히 요청하지도 못한 일을 사우디가 먼저.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 속에서 대사관에 불을 켜는 것, 22%의 확률에 도전하는 것, 48도 사막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위해 380억 달러를 기꺼이 내던지는 것. 그것이 사우디가 한국에게 보내는 대답이었습니다. 챕터 7 28년의 서열표가 찢어진 밤.
일본의 380억 달러 협박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 이후 왕국 내부에서 저에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서열표가 머릿속에서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궁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저는 텅 빈 의전실에 혼자 앉아 28년간의 기록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28년간 왕궁을 다녀간 47개국 외교관들의 방명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명록에는 악필로 휘갈겨 쓴 형식적인 인사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대한 우정과 동맹 따위의 공허한 수사가 빼곡했죠. 영국 대사들의 기록은 우아한 필기체였지만 내용은 역시 의례적이었습니다. 일본 대사의 기록은 깔끔한 글씨로 경제협력의 성과를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방명록을 펼쳤습니다. 맨 앞장에 적힌 글씨는 20년 전 처음 부임한 한국 대사의 것이었습니다. 단정한 한글과 아랍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마음만은 넓은 나라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동맹이라거나 파트너라거나 전략적 관계라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 20년 전 그 소박한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28년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특사 헌터의 거만함. 왕궁 접견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전화를 받던 그 얼굴. 명령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내뱉던 그 입. 전쟁이 터지자 자국민만 빼내고 사우디 직원 340명은 한 줄짜리 통보문으로 버린 그 냉혹함. 영국의 배신. 100년 동맹이라더니 공습 4시간 만에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바레인으로 도망친 그 허탈함. 일본의 교활함. 미소 뒤에 380억 달러짜리 계산기를 숨기고 한 나라의 영토를 작은 바위섬이라고 조롱하며 돈으로 역사를 왜곡하려 한 그 비열함. 한국을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깎아내리던 그 도끼 서린 눈빛. 그리고 한국.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넨 특사. 경비병들에게 한 명 한 명 고개를 숙인 그 남자. 전쟁 한가운데에서 대사관의 불을 끄지 않고 저는 1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라고 선언한 대사. 48도 사막에서 사우디 시민을 먼저 태우고 본인들은 걸어간 건설 근로자들. 22%의 확률을 78%를 채워야 할 이유로 뒤집어 버린 의사. 자기 피를 환자에게 수혈하겠다고 자원한 간호사. 한 달 동안 한국어를 연습해서 누나 고마워요라고 말한 왕자에게 한없이 눈물을 쏟아낸 그 젊은 여성. 저는 깨달았습니다. 28년간 제가 맹목적으로 섬겨온 서열표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서열 1위의 미국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쳤고 서열 5위의 일본은 돈으로 정의를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열 17위의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진짜 동맹은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동맹은 가장 어두운 밤에 누가 곁에 남아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열표를 꺼냈습니다. 금색 잉크로 적힌 그 두꺼운 양피지를, 28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문서를. 저는 그것을 천천히 접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2줄을 적었습니다. 폐기 대상. 이 서열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하지만 서열표를 버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그로부터 며칠 뒤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무대에서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28년간 제가 지켜본 모든 진실을 왕세자, 전화 앞에서 쏟아내야 하는 저 자신이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것은 왕궁 비서실의 전화였습니다. 벨소리가 아직 2번째 울리기도 전에 저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28년의 본능이었죠. 카린 부실장님, 왕세자 전하께서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시라 하십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에 긴급 소환. 28년간 이런 시각에 불려간 적은 전쟁이 터졌을 때와 왕실, 가족에게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딱 2번뿐이었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야드의 새벽 풍경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로 양쪽의 야자수들이 가로등 불빛의 검은 실루엣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이른 새벽인데도
멀리 주재 미국 대사관 방향에서 흘러나오는 비상등의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속보가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90%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자 국제 유가는 또다시 폭등 중이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이례적으로 삼엄한 경비였습니다. 평소 2명이던 정문 경호원이 8명으로 늘어 있었고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완전 무장한 왕실 특수경호대원들이 3m 간격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보통 밤이 아니라고. 집무실의 묵직한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왕세자 전하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창가에 등을 보인 채 서 계셨습니다. 새벽빛이 아직 들지 않은 유리창에는 리아드 시내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전하의 어깨 너머로 멀리 피격당한 건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직도 하늘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며칠간 잠을 주무시지 못한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두 눈만은 숯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카림, 솔직하게 답하시오. 전하께서 저를 이름으로 부르신 것은 28년간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어진 것은 사우디의 운명을 가를 가장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워싱턴에서는 이란과의 전면전에 우리를 끌어들이려 윽박지르고 있고 도쿄에서는 경제적 보복을 암시하고 있소. 이 세상에 진정으로 우리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곳이라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오? 저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28년간 왕궁의 복도에서 접견실에서 상황실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가슴에 새겨온 모든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28년간 이 왕궁에서 47개국의 사절들을 맞이해 온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서열 1위 미국의 진짜 얼굴을 말씀드렸습니다. 왕궁 접견실에서 전하의 면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전화를 받던 헌터의 오만함을, 명령이라는 단어를 독립주권 국가의 수장에게 서슴없이 내뱉던 그 뻔뻔함을, 전쟁이 터지자 340명의 사우디 직원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는 미합 중국에 없음이라는 한 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친 그 배신을, 서열 2위 영국의 민낯을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동맹이라더니 공습 4시간 만에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바레인으로 도망친 그 허탈한 뒷모습을, 서열 5위 일본의 교활함을 말씀드렸습니다. 380억 달러를 무기 삼아 한 나라의 영토를 작은 바위섬이라고 조롱하며 돈으로 역사의 정의를 사려 한 비열함을, 한국을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깎아내리며 동맹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 도끼를, 그리고 서열 17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넨 특사를, 경비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 그 남자를, 전쟁 한가운데서 대사관의 불을 끄지 않고 저는 1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라고 선언한 대사를, 48도 사막에서 사우디 시민을 먼저 태우고 본인들은 걸어간 건설 근로자 8,500명을 22%의 확률 앞에서 78%를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라고 외치며 18시간을 날아온 의사를, 자기 피 400cc를 14살 왕자에게 수혈한 간호사를, 한 달간 한국어를 연습해서 누나 고마워요라고 말한 왕자의 얼굴을, 저는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28년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여러 번 갈라졌고 눈가는 끊임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하, 저는 28년간 서열표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1위이고 영국이 2위이고 한국은 17이라는 종이 한 장에 갇혀 세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서열표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진짜 동맹은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누가 곁에 남아있느냐. 그것이 진짜 서열입니다. 그리고 28년간의 제 증언으로 말씀드리건대 가장 어두운 밤에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리아드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동자에 번개 같은 결의가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라. 오늘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 전 세계 언론을 소집하라.
세 개의 비열한 서열을 우리 손으로 직접 다시 쓰겠다. 그날 오후 4시 프레스센터 3200석이 전부 찼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대본의 맨 처음에서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죠. 전 세계 78개국의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왕세자 전하께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역사적인 선언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장에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CNN의 수석 특파원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하, 이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워싱턴은 이미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태연하게 답하셨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와 형제는 다릅니다. 파트너는 이익이 맞을 때 함께하지만 형제는 이익이 없어도 곁을 지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형제의 자격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것을 28년간 증명해 왔습니다. 프레스센터가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습니다. NHK 기자가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전하, 일본과의 380억 달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미소 없이 답하셨습니다. 돈으로 역사의 정의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나라에게 전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존심은 380억 달러로도 살 수 없다고. 그리고 한국의 영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사우디 왕실의 이름으로 재확인합니다. NHK 기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도쿄 외무성은 이 생중계를 보며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20분 뒤 왕궁 비서실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연결하자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제쳐놓고 한국을 선택한다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나? 이건 사우디와 미국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즉각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수화기를 귀에 가져가신 뒤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이 우리를 위해 사막에서 걸어준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 아이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380억 달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편에 서준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요. 좋은 밤 되십시오. 그리고 전하께서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비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끊는 것은 국제 외교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표정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자회견의 여파가 지구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BBC의 수석 논설위원은 생방송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외교사가 다시 쓰인 날입니다. 미사일과 달러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강대국들의 오만이 진심과 의리로 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을 완벽한 혈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전쟁 공포로 폭락하던 한국 증시는 왕세자의 선언 직후 기적적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육아 안정 기대감과 에너지 안보 확보 소식에 서울 여의도의 트레이더들은 화면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든 광풍이 휘몰아치는 동안 저는 텅 빈 프레스센터의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200개의 빈 의자가 줄지어 있는 거대한 공간에 저 혼자. 천장에 조명이 하나둘 꺼져 가고 있었고 에어컨이 멈추면서 사막의 건조한 열기가 서서히 스며들어 왔습니다. 제 양복 주머니 안에는 오늘 아침 폐기 처리한 서열표의 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28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47개국의 외교관들에게 붉은 카펫의 길이를 재고 커피잔의 종류를 골랐습니다. 90m의 카펫을 밟는 자가 15m의 카펫을 밟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패트리엄 미사일을 파는 나라가 아라비카 커피의 원두 산지를 마치는 나라보다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28년 동안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는 폭탄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폭탄이 떨어질 때 곁에 남는 나라였습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는 380억 달러의 계산서를 들이미는 나라가 아니라 22%의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나라였습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는 명령을 내리는 나라가 아니라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먼저 인사하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7위. 붉은 카페 15m. 신입 의전관 1명.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카펫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나라의 진짜 서열을 결정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1위였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우디 왕실 의전실에서 28년을 보낸 한 남자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GDP 순위표나 군사력 비교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남의 나라 시민을 자기 버스에 태우는 건설, 근로자의 등에 18시간을 날아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의사의 손에, 자기 피를 남의 나라 아이에게 수혈하는 간호사의 팔뚝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도망쳤을 때,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 대한민국은 묵묵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서열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보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자부심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왕실 의전실 부실장이 28년간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